안녕하세요. HITV 강우석입니다. 이번 편은 사마천의 사기열전 26번째 편인 자객열전입니다. 자객열전은 춘추 전국시대를 통틀어서 의미 있는 협객 5분을 선정을 해서 한 편의 열전편으로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조말은 춘추시대 초기의 분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현가는 전국시대 말 연나라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상은 그 첫 번째 조말, 그 다음에 전제, 그 다음에 예향, 그 다음에 섭정, 현가 이 5분인데 나라도 그 다음에 했었던 일도 차이가 나지만 그들의 역할은 군사가 했었던 역할은 아니고 의협심에 의해서 개인이 했었던 행위로서 의미 있다라고 생각한 걸 사마천이 높이 평가해서 자객열전으로 구사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조말은 노나라 장공을 모시고 있었던 장군입니다. 근데 노나라는 전국시대 거의 말까지도 존재했던 나라이긴 하지만 정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작은 나라입니다. 제후입니다. 다만 그 공자가 탄생했었던 나라다라는 것이 특징적인데 그 작은 나라의 곁에 있는 제나라가 그 노나라를 빈번하게 침략했었을 때 그 조말이라는 사람이 장군으로서 대적을 했습니다. 방어를. 그러나 변변한 국력도 변변했고, 그 다음에 그 병사들, 군사력도 그렇게 신통치 않다 보니까 그 전쟁에서 빈번히 패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위기감을 느낀 그 노나라 장공이 제나라 그 환공에게 화친을 칭합니다. 그래서 제나라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땅을 주면서 화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두 나라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조인을 하려고 할 때인데 이 당시에 조말은 비록 전쟁에서 쳤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왕을 호위하고 조약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조약이 이루어질 때쯤 조말이 흥급하게 단상으로 올라가서 비수를 꽂으면서 환공을 위협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비수를 들고 조말이 튀어왔더니 그 환공도 황당하고, 근데 주변에 어떤 다른 신하들은 혹시라도 왕이 손상될까봐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랬을 때 환공이 침착하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이 조말이 한마디를 합니다. 세상 누구도 제나라가 강한 나라고 노나라가 약한지를 아는데 이 제나라가 빈번하게 노나라를 침략해서 우리가 위태롭게 만드는 건 부당하지 않냐. 그럼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모습. 우리도 조상도 있고 모셔야 될 제사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침략을 해서 이 수도 코끝까지 왔다. 속된 말로 성벽이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제나라는 도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더니 지금 가능하시다면 우리의 나라의 위치도 좀 존중해 주시고 빼앗았던 땅도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더니 한편으로 가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위협한 거에 대한 좀 약간의 결정도 있으니까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약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비수를 버린 상태에서 자기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서 앉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환공이 가짠지도 않고 무슨 칼 한 번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작은 나라의 장군이 어떻게 요구했다고 해가지고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그것을 유야무야 없애려고 합니다. 그때 그 관중이 환공 옆에서 참여를 끼어듭니다. 그래서 그 덕이 있고 힘이 강한 제후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리
내뱉은 말에 대해서 그 무게감을 느껴야 됩니다. 비록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응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제후께서 약조한 부분은 그 지키시는 게 옳겠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덕이 있고 큰 나라의 어떤 왕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옳게 생각한 그 제나라 황공이 조말이 요구했던 그 부분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침략해서 땅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조말은 실질적으로 전쟁에서는 빼앗겼지만 전쟁 이후에 회담장에서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국가에 그 보답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특징적인 거는 황공이 그 춘추 시대 때 다섯 위대한 그 제후들 중에서 첫 번째로 놓을 수 있는 황공 곁에서 어떤 재상의 역할을 했었던데 그 관중이 이 부분에서도 동일한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조력을 했었다는 것이 또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전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전제라고 하는 사람은 오나라 사람입니다. 오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용되게 되는 계기는 그 오자서가 초나라에서 피신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오나라로 넘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나라에 와서 우연한 전장에서 광을 만났고 광을 통해서 오나라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을 때 그 광의 어떤 비전과 의지 때문에 주저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자서 열전에서 나왔던 근데 그 당시에 이 오자서가 오나라에 넘어가면서 만났던 사람이 전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약간 참 묘한 사람인데 오자서가 오나라에 가서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능력을 살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인정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밑에 와서 함께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라는 건 이해한다라는 건 참 특별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광을 만나고 광을 통해서 오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조언을 합니다. 그러던 과정에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광이 남에게 알리지 않은 본인의 의지와 목표가 있음을 깨닫고 오자서가 주저했던 오자서 열전편이 있는데 바로 그때 공작 광이 본인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오자서가 전제를 광에게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 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로 있고 그 위에 왕이라고 하는 요가 있었는데 왕과 요의 어떤 관계는 대단히 어떤 특별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부자지간이 아니고 사촌 간의 관계인데 이 광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버지가 이제 전제라고 하는 사람이셨는데 이 사람이 참 합리적이고 가치 있었던 왕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달리 왕권을 물려줌에 있어서 아들에게 가지 않게 하고 자기 막내 동생이 대단히 뛰어나고 현명하다고 판단돼서 막내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동생에게 물려준다고 하니까 공자 광은 뭐 받아들이는데 이 막내 동생은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위에 형이 두 불이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큰형이 그러면 동생 둘도 왕위를 물려받고 마지막에 네가 물려받아라 라고 하면서 물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형제 중에서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셋째까지 갑니다. 근데 정작 네 번째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더니 그대로서 마찬가지로 본인은 왕위에 물려줄 제목이 안 되고 왕위를 물려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권은 계속 지속돼야 되겠고 라고 하면서 신하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셋째의 왕, 그러니까 넷째로 넘어가기 전에 왕의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줍니다. 그게 요온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어떤 재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광은 황당한 것이죠. 본인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첫 번째 태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내
삼촌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둘째 작은아버지, 셋째 작은아버지까지 물려줬다가, 그리고 막내 작은아버지한테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거부했다고 셋째 그 삼촌에게, 그 셋째 삼촌의 자식에게 왕권이 물려주는 건 되게 부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역적이니까 할 수는 없고,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전제를 추천받은 상태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마치 그 당시에 초나라의 평왕이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국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참 침략하는 건 옳지 않은데, 이때 그 왕 요가 자신의 어떤 그 동생 둘을 그 장군으로 장군의 역할을 맡긴 상태에서 초나라로 진격하게 합니다. 그러나 초나라도 그냥 무방비 상태에 그걸 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들이 침략한 후에 다시 귀국할 수 없는 뒷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나라 병사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본국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를 갖다가 그 광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동생들도 지금 적국에 가 있고, 왕이 혼자 있는 상태에서 뭐 주변에 신하들은 있겠지만 어떤 뜻을 펼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기회를 모색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왕에게 자기 집에서 연회를 베풀 예정이니 오셔서 그 연회를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의심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어떤 그 공자의 초청이니 그 많은 사람을 대동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차고 어떤 상황이 되졌을 때 거기에 그 상황을 갖다가 진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하 장졸들에게 그 칼을 차면서 그 연회장에 가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광은 그 오자서에게 추천받았던 전제에게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어떤 생선에 비수를 좀 숨겨둔 상태에서 그 음식을 올리러 가는 과정에서 기회를 봐가지고 왕을 제거하라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집안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병사를 많이 매복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침 기회가 됐길래 그 전제에게 그 생선을 가지고 올리도록 요청을 하고, 전제가 가지고 올라간 후에 비수를 꺼내서 단숨에 그 왕요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많은 칼을 차고 있었던 휘하 장졸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전제는 작은 비수 가지고 대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이 원하는 바를 취득했지만 그 전제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이 그의 자손들에게는 상경의 위치에 어떤 하사를 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조치를 합니다. 이것으로서 두 번째 자객의 역할을 하는데, 그 광이란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오나라의 함녀입니다. 그리고 함녀의 아들이 부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나라가 대단히 강성한 국력을 가졌을 때 그때 그 왕이 되기 전에 공자가 광이었고, 광이 그 왕 함녀가 될 수 있도록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게 그 자객 전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객이 예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예향은 그 진나라, 그러니까 통일 진나라 말고 이게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보통 삼진 그랬는데, 그 삼진이 되기 전에 있었던 진나라, 그 진나라가 춘추 시대 말에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혼란 시기에 대단히 그 중요한 가문으로 6개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들의 어떤 가신 비슷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예향입니다. 근데 한 두 집안을 방문해서 가신의 역할을 했는데, 그 집안에서는 대단히 낮은 품계의 낮은 역할을, 허드렛 일을 하는 어떤 잡스러운 역할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답답해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지백이라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 지백이라는 사람을 만났었을 때 예항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게 다른 나라, 다른 집안에서는 자기를 무슨 허드렛 일, 뭐 마부나 뭐 이런 어떤 아주 잡일을 시켰는데 이 지백은 이 사람을 대단히 높은, 학식이 높은 선비로서 그러면 어떤 제후라고 한다면 빈객을 대우하듯이 되게 높게 귀하게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본 집안이 갖고 있는 그 군사력이 가솔들이 그렇게 힘이 세지 못해서 그런지 또 다른 집안인 조항자라고 하는 집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변 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나름대로 경쟁했던 경쟁 집안을 다 물칩니다. 특히 이 지백이란 집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원한 같은 게 있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한을 깊이 삼은 사람처럼 막 고를 묻지 않고 오치를 해서 술잔을 쓸 정도의 어떤 억하심정을 가질 정도의 경쟁이 심했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항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존귀하게 했던 지백이 어떤 내란에 의해서 자기 신의 어천을 일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게 됐으니 어떻게 할 바는 없이 원통하게 초에 다시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모셨던 사람이 죽고 자기가 힘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주저할 수는 없어서 무정에 자기의 원수를 갚기, 자기가 모셨던 주군의 어떤 원수를 갚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는 본인이다 보니 대단히 누추한 사람으로 분장을 해서 조항자를 살해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노력의 과정에서 조항자에게 들키고 조항자에게 그와 같은 처신을 하는 이유를 캐묻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항이 얘기하기를 내가 사실은 지백을 모셨던 사람인데 내가 모셨던 주인이 아주 비참하게 죽어서 구천을 떠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수는 꼭 갚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조항자 공을 꼭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어떤 주변 사람들이 어쩌고니도 없고 이제 자기 주군을 죽이려고 했었던 자다 보니까 바로 처치하려고 합니다. 그때 조항자가 지금 저자의 주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지도 않고 멀면지 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저렇게 기백이 이씨 자기가 모셨던 사람을 잊지 않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얼마나 기특하냐 살려줘라 라고 해서 방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된 상태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는 내가 마무리할 수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기회를 엿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다리 밑에서 숨어 있다가 그 다리를 넘는 조항자를 만나게 되면 내 칼로 내가 제거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합니다. 근데 마치 그때에도 조항자가 타고 있는 말이 갑작스럽게 놀라면서 뒷걸음질차고 떨어질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조항자가 혹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말이 인식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두 변을 뒤지게 합니다. 마치 거기에 이 예항이 있음을 확인하고 조항자가 체근을 합니다. 너 일전에 만났던 너는 그 전에 지백을 만나기 이전에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와서 이렇게 특별하게 나에게만 적개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그분들은 나를 대단히 천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나는 천하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데 지백만큼은 나를 귀하게 대했기 때문에 지백을 위해서라도 귀하게 처신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선비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모셨던 사람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전에 너를 만났을 때 너의 기백이 가상에서 살려주려 하지만
어떻든 내 목숨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사실 되게 당신을 죽이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게 내가 힘이 없는데 일단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근데 다만 바람이 있다 한다면 내가 저승에 가서 내 주인을 만났을 때 자신 기쁜 마음에 만날 수 있도록 최소한 당신을 해한 것 같은 느낌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쓰면 좋겠냐. 공의 옷이라도 제가 칼로 베는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요청을 합니다. 참 같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죽이려고 하는 자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워서 죽인 것도 귀하지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를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네 뜻을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면서 겉옷을 벗어줍니다. 그 겉옷을 받아들자마자 칼로 수차에 걸쳐서 베는 그런 액션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와 같은 마지막 보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면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조항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백을 죽였었을 때 어떤 그 과정을 보면 참 이해 못할 짓을 했는데 해고를 오칠해서 술잔으로 썼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백을 위해서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예양에 대해서 조항자가 했었던 처신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어떤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읽힐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선비들이 자신의 도리를 찾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작 죽이긴 하지만 그건 미워서 가벼운 마음이 아니고 도리에 의해서 처신한 것을 갖다가 죽음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이 둘에는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섭정이라는 사람인데 섭정이라는 사람은 제나라 출신인데 이 사람은 관리보다는 대단히 무해가 뛰어난 오리지널 협객 같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칼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원한도 삼게 되고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허무함도 느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건 옳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초야에 묻혀서 아주 하급층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백정의 모습으로 푸죽간의 어떤 고기를 쓸어서 파는 사람으로. 그러던 차에 한나라의 예우라고 하는 사람을 모셨던 한 선비가 풍문을 듣고 아름아름해서 섭정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엄중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어머니에게 어떤 귀인이 와서 뭔가 음식을 주고 보석을 주고 뭘 주고 재화를 주고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둘이 만납니다. 무슨 연유로 이와 같은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조석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유 없이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실 이러저러 해서 별 뜻은 아니고 내가 귀하가 백정노선을 하지만 대단히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익히 들었다. 그래서 좀 사귀어보려고 찾아왔으니 별 생각하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섭정의 입장에서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다 보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나는 빈손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분명히 도움받으면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보험을 받더라도 지금 이 당장에 보험을 줄 수 없다. 어머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하고 고사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엄중자가 협객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떠나갑니다. 근데 마치 수년이 지난 다음에 섭정의 어머니가 연로하신 상태다 보니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섭정이 생각하기를 내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싫어서 백정의 노릇을 하면서 하급민으로 사는데 나름대로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귀족이
어떤 연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찾아와서 그 큰 예의로 자기를 대하고 그 다음에 존중하고 뭔가 요청하려고 하니 그 사람의 뭐 바람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들어보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자신이 그 한나라에서 그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위 관리인데 거기에 이제 그 재상으로 있는 협류라고 하는 자가 그 예후의 숙부다. 그러니까 예후의 숙부라는 이유로 대단히 과하게 그 주변 신하들을 홀대하고 창피를 주고 모멸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분명히 저자를 내가 꼭 죽여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실현시켰으면 좋겠을 사람을 찾고 다녔었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그 말을 들은 그 섭정이 해보겠다 하고 흔쾌히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만간에 공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기쁜 마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재상이기도 하니 그 근처에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다 한다면 좀 협계 깨서도 많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했더니 한두 명이 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냐면 차라리 혼자 가는 게 낫다. 번잡하게 하면 부산만 떨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해서 혼자 갑니다. 그래서 단신으로 가서 때를 보고 있는데 마치 관청에서 일을 보고 있는 협누를 발견하고 즉시 올라가서 그 긴 칼로 그를 베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병사들도 제거를 하고요. 그 당시에 혼자 참석할 때 칼을 찾다라는 게 나무 외부에서 아주 칼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도록 한 건 아니고 비밀스럽게 지팡이 타입의 어떤 칼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어떤 관청에 진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청에 들어가서 죽이려고 했었던 재상 협누를 단칼에 죽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많은 병사들을 본인이 죽였기 때문에 도망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었기 때문에 스스로 비겁하게 도망가느니 비겁하게 자결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스갯말로 참 가끔은 정사지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과 많은 부분을 스스로 훼손하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한 우리나라 최근에는 수류탄이 있으면 자폭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2000년 전에 그게 가능했을까 싶은데 아무튼 섭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의 어떤 부탁으로 이 일을 했는지를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놈이 재상을 죽였는데 그 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누구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지도 못하니까 난감하면서 많은 어떤 상금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내세운 상금으로 인해서 누가 밝혀지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와서 내가 보기에 저렇게 시신이 누군지 확인하지 못하는 저는 분명히 내 동생일 것이다. 분명히 저 친구는 누군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의롭게 처신을 했는데 의롭게 처신하는 그 이유는 자기에게 요청했던 그 사람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한 것 같다. 그러나 나의 동생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그걸 자랑스럽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공표를 해야 되겠길래 여기 왔다 라고 하면서 본인도 함께 죽습니다. 왕이 국가가 내세웠던 상금에 대해서 이런 관심이 없고 내 동생의 죽음이 이렇게 헛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리려고 해서 왔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남매지간에 참 대단한 어떤 영웅이다, 영웅호걸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섭정이라는 사람도 어떤 자신에게 요청했던 사람과 오랜 인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시적이지만 자기 어머니나 자기에게 높은 예를 가지고 대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을 결국은 원수도 갚아주고 자기 죽음으로 그것을 보답했다라는 게
한편으로 이해를 되지는 않지만 중국인들이 얘기하는 어떤 협객의 모습의 일면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형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형가라고 하는 사람은 위나라 사람인데 위나라 사람이지만 어떤 높은 관직에 쓰임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뭐 제나라도 가고 연나라도 가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의협심은 대단히 강했던, 그리고 그 혈기도 높았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던 차에 형가가 이제 연나라로 그 가게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 연나라에 갔었을 때 우연하게 그 태자라고 하는 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태자 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단을 만나기 전에 이 단의 어떤 그 뭐라고 이전 일들을 살펴보면, 과거에 춘추시대도 전국시대에도 각 나라는 서로 전쟁을 하지만 어떤 나름대로 안전책들을 서로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볼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나라 입장에서도 태자들, 뭐 공자들을 주변 나라로 보내는데, 이 태자 단이 그 일전에는 뭐 조나라에 가 있다가 최근에는 진나라로 그 볼모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형가가 활동했었던 때 그 적국 진나라는 어떤 사람이 왕이었냐면, 나중에 통일 진나라의 진시황이라고 할 수 있는 진왕 정이 왕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정의 아버지가 조나라에서 볼모로에 있었을 때인데, 자초가 그 당시에 그 자초의 아들로서 이 정을 이 태자단이 만나게 돼서 어울리고 서로 친했나 봅니다. 그러던 차에 갑작스럽게 정이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왕에 오르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태자 그 단이 진나라로 갔는데, 진나라 그 왕정이 소홀히 하고 홀대하고 무시하고,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게, 진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나라를 침략을 빈번히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을 복속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나라 연나라의 태자가 예전에 같이 뭐 얼굴 맞대면서 있었다라고 해서 귀하게 대접받겠습니까? 하찮게 대접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았다고 이게 억하심정이 되게 크게 쌓였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진나라에 있지 못하겠다 하고 몰래 도망쳐서 연나라로 귀국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태자들에게는 태부들이 있는데, 이 태자 단의 태부가 국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자가 와서 자기 울분을 토로하면서, 이 원통한 바분을 어떻게 했었으면 좋겠냐. 같은 나라에 내 진나라 왕정과 함께하고 싶지 않고, 내 연나라가 진나라를 한치는 게 그 용서할 일이 아니다라고 막 분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태부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실든조든 진나라는 이제 강성한 대국이고, 그 대부분의 영토를 진나라가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되게 작은 영토를 갖고 있고 힘이 약하다. 한다면 굳이 그 진나라와 대적할 수도 없고, 대적해서 화를 끌어들일 필요 없지 않겠냐. 그냥 참고 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만이라도 가능하게 한 걸 행복하게 생각해서 지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다라고 위안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답답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답답하니까 또 짜증도 내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진나라 장군이라고 하는 어떤 그 번옥이라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나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에는 많은 장수들이 있었는데 서로 모험을 하면서 상대를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다 보니 도망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번옥이도 그런 식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태부로 있는 국무가 그 상황에서 다시 태자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연나라는 인근에 있는 조나라도 마찬가지고 위나라도 그렇고 지금 풍전등화하다. 지금 현재 조나라도 거의 대부분 그 침략이 당해서 얼마 안 남아 있는데, 그 얼마 안 남은 땅이 연나라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없어지면 우리 전나라는 지금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때
장군, 번장군이 넘어온 거를 빌미로 해서 저들이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니 지금 번장군을 좀 미안하지만 저쪽 그 흉노족으로 보내서 우리 그 나름대로 화근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태자는 본인의 어떤 그 안위를 염려해서 도망쳐 온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내칠 수는 없다. 아무리 위태롭다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걸 담습니다. 그런 차 옆에 차분하게 그렇다고 한다면 태자께 조언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연나라는 아무리 힘이 강성하게 키운다 하더라도 진나라를 어떻게 해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약해졌다라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몇 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제나라, 초나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 흉노족 이들과 그럼 연합해서 함께 한다면 진나라와 대적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겠냐 딱 했더니 이 지혜로운 어떤 그 말에 호응하지 못하고 너무 그 오랜 시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 같으니까 난 그건 못하겠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막 하면서 서둡니다. 참 무슨 힘도 없는 자가 본인이 가 있는 분기만 가지고 뭔가를 계속적인 어떤 처신을 하려고 하니까 현명했던 뭐 국부가 무수히 많은 현명한 조언을 하지만 먹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팽개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으면 제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추천할 테니 그 사람 만나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정광이란 사람인데 이 정광이란 사람을 만나게 추천합니다. 근데 저희 정광이란 사람이 대단히 무예도 뛰어난 상태에서 의협심이 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소개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단이가 만나서 나는 진나라와 같은 나라에 살 수 없다. 이것은 뭐냐면 진나라를 없애든지 진나라 왕 정을 없애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었던 거겠죠. 그랬더니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준마든 아무든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그다음에 연로하게 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냥 일반 백성, 일반 무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가 현재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더 젊었다라고 한다면 태자께서 요청하는 바를 따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따르고 싶어도 자격이 없고 역할을 못합니다. 대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아니 그 사람을 그러면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형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안합니다. 그 형가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시킨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단이가 감사하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좀 주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 조만간에 그 사람을 제가 태자께 배알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 친구가 이 태자 단이 아주 가벼운 말을 했는데 그게 커다란 슬픈 일이 되는데 정강 선생에게 함께 하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내가 오늘 공과 나눈 얘기는 대단히 위중한 얘기다. 그러니까 제3자가 이걸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단도리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정강이 피식 웃으면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가를 만나서 내가 오늘 태자 단을 만났는데 태자께서 대단히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할 사람은 유일하게 형과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요청을 했으니 형가께서는 단을 만나서 듣고 어떻게 처신할 수 있는지 했으면 좋겠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조선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내가 협객이 누군가한테 의심을 받는다 한다면 내가 얼마나 처신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냐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근데 오늘 공자가 나와 나눈 얘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의 넌지시 한 걸 보면 그래서 나의 불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 만약에 태자를 만나게 되면
오늘 그 태자와 나눈 얘기는 내가 죽음으로써 비밀을 유지할 테니 걱정하지 말도록 하는 말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스스로도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형가가 그 다음날 태자를 만나서 전날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정각이 스스로 자결한 얘기를 합니다. 참 여기서 보면 참 태자는 별뜻 없이 비밀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가벼운 말이었는데 그것을 들은 어떤 그 정강 선생은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 누군가한테 신뢰를 주지 못했다라는 자책으로 자기가 어떤 강하게 이런 어떤 신뢰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였다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태자단이 대단히 많이 슬퍼하면서 울습니다. 내가 사소하게 한 말인데 이 의미 있는 사람이 죽음으로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었는데라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능력은 없는데 그 뜻하는 말은 많아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하는 것 중에 그 태부인 국무가에게 했었던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위, 그 다음에 힘도 없으면서 그 자기의 뜻을 전달하면서 그 무심코 던졌던 말 때문에 그 정광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어떤 자결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의지를 받아서 형과라는 사람이 그 나중에 이제 진시황인데 진시황을 죽이는 자리를 만들어 가는 그 과정, 이걸 보면 참 마지막 발버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형가가 단이를 만나서 그 전날 들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너무 그 큰 일이기도 하고 엄중한 일이기도 하고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지가 않아서 그 고사를 합니다. 그러나 단이는 더 이상의 뭐 차선책은 없다 보니까 그 진심으로 다시 부탁합니다. 그 지금 협객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당시에 이제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상경승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그 형경이라고까지 부르는데, 그래서 형경께서 일을 맞춰주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원통한 마음으로 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이 원한을 어떻게, 이 원통함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간청을 하고 그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형가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내냐면 그 진나라 왕에게 다가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진나라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다. 근데 지금 연나라에 지금 번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머리와 그다음에 진나라에서 만든 지도를 연나라에 있는 지도를 진나라에 바친다 한다면 진왕 그 정이 나를 만나줄 것 같다. 그렇다 한다면 그 단이 그 태자께서 그 바라는 바를 실행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번장군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다른 묘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자께서 그럴 줄 알고 사실은 지난날 만나서 번장군에게 그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전장군에게 지금 현재 번장군의 가설들도 다 죽고 노비가 되었고 그 원통한 마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없는데, 그렇지라도 본인도 그 원통한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답답한데 길은 없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번장군의 목과 그다음에 귀하게 진나라가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 진나라를 간다면 분명히 진왕이 나를 만나줄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단숨에 진왕을 그 죽이려고 한다.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번장군의 목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지 않아도 길이 없어. 정말 그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었는데 내가 오늘만큼은 기쁘게 죽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자결하고 자기 목을 줍니다. 그래서 그 목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도를 들고 그 진나라로 가서 이제 진나라에서 원하는 그 번장군의 목과 그다음에 연나라의 지도를 바치려고 하니 받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진나라에서는 극진한 예를 갖춰서 그 머리와 지도를 받으려고 하고 왕을 배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왕과 지도를 바치면서 지도에 숨겨놨던 비수를 들고 그 진의 시왕을 시하려고 하는 순간 그 시왕의 입장에서는 천운인 게 옷소매가 끊어지면서 본인이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가가 휘두른 비수를 피할 수 있게 하고 일정 시간 후에는 본인의 칼을 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현가를 제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현가가 본인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시황이 3번의 어떤 암살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첫 번째 이 경험이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시황의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을 믿지 않고 계속 의심했었던 일이 이와 같은 경험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협객으로서 역할했고, 어떤 사람은 개인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대신 노력했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모셨던 주군의 어떤 원한을 갚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다양한 목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협객, 자객 5사람에 대한 어떤 기록을 사만천은 자객역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표는 본인들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의미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객열전은 다른 편과 달리 엄청 길게 영상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으로서 자객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